26조 원? 프랑스? 미국? 아니요, 한국이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전 세계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순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금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예산 내에서 제때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소나타 17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 효과, 60년간 총 50조 원 이상의 수익, 이게 바로 K원전의 위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이지리아가 우리 손을 잡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11월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정한 K원전 글로벌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980년대 고리 원전 현장에서 일했던 한 아버지의 간절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 박동식과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체코에서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1980년대 고리원전 건설 현장의 한 젊은 기술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982년 봄, 28살이던 아버지는 경남 장안읍 고리원전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밤이면 촛불과 호롱불에 의존해야 했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곳에서 기계설비 담당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온 기술자들과 프랑스 프라마톰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주도했고 한국 기술자들은 그저 그들의 지시를 받아 단순 작업만 담당했죠. 아버지는 나중에 저에게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무시와 경계심이 가득했다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자로 냉각계통 설계 도면에서 미세한 오류를 발견한 아버지가 미국 기술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기술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오류 때문에 공사가 일주일이나 지연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임시 숙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영어 기술 서적과 설계 도면을 밤새 들여다보셨어요. 동료들이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 때도 아버지 혼자만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계속하셨죠. 동료 기술자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외국 기술을 따라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지을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죠. 1985년 고리 1호기가 마침내 상업운전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울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하얗게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가슴속 깊이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 기술로 만든 원전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낼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 꿈은 정말 원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완전히 후진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확신 어린 눈빛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003년 가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오랜 현장 생활 때문이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23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낡은 트렁크 안에는 1980년대부터 모아온 원전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국 기술 서적들, 손으로 직접 베껴 쓴 설계 도면들,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두꺼운 노트까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입으셨던 작업복이었어요.
기름때와 녹물이 밴 그 낡은 작업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노트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쓰신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언젠가 한국도 자체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어주길 바란다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기계공학과에 있었는데 바로 원자력공학과로 전과 신청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원자력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한 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교수님들께 끊임없이 질문을 드렸어요. 특히 한국형 원전 개발에 관한 논문들을 읽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05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저는 한국형 원전 APR-1000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말단 연구원이었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우리 기술의 원전을 직접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니까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존 외국 기술들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거든요.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연속되어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작업복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어요. 2008년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APR-1000의 안전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해외에 나가보지 못하셨는데 저는 그 꿈을 대신 이루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 기술을 발표할 때였어요. 미국과 유럽의 원전 전문가들이 한국의 APR-1000 설계에 대해 놀라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안전계통의 혁신적인 설계와 경제성에 대해 감탄을 표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가 1980년대에 외국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하셨던 그 현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저는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다고, 이제 정말 우리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2011년 3월 11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원자력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전력기술에서 APR-1000 설계 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과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곧 결혼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수주는 물론이고 국내 원전 건설 계획마저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었어요.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시적인 정책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9년 들어 회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신규 프로젝트는 없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하나둘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임금 삭감이 시작되었고 희망퇴직 권고도 나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20년 초였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원자력 부문 직원의 30% 이상을 줄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대학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원자력 한 우물만 판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다른 분야로 전직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전문성도 너무 특화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원자력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원전 기술자라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셨던 한국 원전 기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봤어요. 기름때와 땀이 밴 그 작업복을 만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작업복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버지도 1980년대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좌절을 겪으셨을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계속 준비하셨거든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설령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기회를 위해 계속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체코라는 먼 나라에서 찾아올 줄은요. 같은 해 겨울,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프리랜서로 작은 컨설팅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전 업계는 여전히 침체 상태였고 많은 동료들이 다른 분야로 떠나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팀 코리아 구성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가 컨소시엄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기술팀 핵심 인력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연 우리가 프랑스 EDF나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원전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몇 년간 원전 산업에서 멀어져 있던 상황이라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는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아버지의 작업복을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 도전하셨을 거예요. 비록 힘들고 불확실하더라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2021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프랑스, 미국 3개국이 경쟁하는 구도였어요. 저는 기술 검토팀에서 APR1000의 체코 현지 적용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체코의 기후 조건, 지질 특성,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체코 측의 기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원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동시에 경제성도 확보해야 했거든요. 밤낮 없이 설계 검토와 비용 분석을 반복했습니다.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가 국제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죠. 드디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문제로 탈락하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양자 구도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체코 정부의 본격적인 입찰 제안 평가가 시작되었고 약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경제성, 건설 기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치밀한 검증을 받았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체코를 수차례 방문했어요. 프라하에 도착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체코전력공사 본사에서 첫 미팅이 있었을 때 체코 측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의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이 있나? 하는 식의 시선이었죠. 30년 전 아버지가 고리원전에서 겪으셨던 그 시선과 비슷했어요. 프랑스 EDF는 이미 체코와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원자력 동맹을 주도하는 입장이었고 현지 적응력도 뛰어났어요. 첫 번째 기술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어요. 체코 전력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랑스 팀이 먼저 발표했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EPR 원전의 안전성과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1982년 고리원전 현장에서 외국 기술자들 사이에 서 있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APR천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검증된 안전성, 탁월한 경제성,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체코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질문도 별로 없었고 관심도 크지 않아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원전 기술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2023년 하반기, 체코 정부의 평가가 계속되는 동안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코 관계자들은 여전히 프랑스 EDF를 더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이미 체코와 오랜 원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유럽원자력 동맹의 핵심 국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매번 체코를 방문할 때마다 체코전력공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거나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답변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체코 관계자들도 형식적으로만 대해주었지만 점차 진정성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코 기술자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녁에 혼자 호텔 근처 술집에서 체코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체코전력공사 엔지니어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용기를 내어 같이 앉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980년대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는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체코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체코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서의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소규모 기술 워크숍을 제안했어요. 체코 기술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APR천의 설계 철학부터 안전 계통, 경제성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체코도 원전 안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APR천의 다중방어 개념과 피동안전 계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72시간 동안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체코 기술자들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구심을 표하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고려한 실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현지 기술자들과의 협력 방안, 건설 기간, 운영 및 정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 초 저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체코전력공사에서 한국의 원전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체코 기술진 5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신고리 원전과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24시간을 보냈어요. 원전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신한울 원전에서 APR-1000이 실제로 건설되는 모습을 본 체코 기술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수석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함과 정확성에 놀랐다고, 그리고 건설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프라하로 돌아간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체코전력공사 임원진과의 미팅에서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설 기간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매우 경쟁력 있다고 평가했어요. 2024년 봄 평가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7일,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체코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체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 측 제안이 거의 모든 평가 기준에서 더 나았다고, 특히 건설 일정과 경제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 반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프라하 호텔방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작업복 조각을 꺼내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980년대 고리원전에서 외국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이제 한국 기술이 유럽에서 인정받는 이 순간이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곧바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그들은 APR-1000의 원천 기술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EDF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한수원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가 손에 쥔 듯했던 승리가 다시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체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고민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행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체코 프로젝트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어요. 미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에 대한 고위급 협의가 계속되었고 2025년 1월 9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월 16일 드디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양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로열티 지급, 일정 부분 일감 분배,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프랑스의 이의 제기는 체코 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6일, 계약 하루 전에 체코 브리노 지방법원이 EDF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상급심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어요. 드디어 2025년 5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약식 당일, 저는 프라하성이 내려다보이는 체코전력공사 본사에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서명식이 거행되었어요. 총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건설 계약이 마침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올 때 저는 잠시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조각을 꺼내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1982년 고리원전 현장에서 시작된 그 꿈, 43년 만에 체코 땅에서 꽃피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며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의지가 아들을 통해 유럽 한복판에서 결실을 맺었다고요. 이제 한국이 원전 종주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요. 멀리 보이는 프라성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1000년 넘게 체코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성처럼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도 유럽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식 후 기자회견에서 체코 총리가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2029년 착공해서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고리원전에서 꿈꾸셨던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원전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빛을 낼 날이 온 거죠. 이번 체코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테물린 원전 2기 추가 건설도 예정되어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진정한 K원전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